아내 몰래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특별한 마사지를 해주는 그녀. 처음엔 단순한 물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아내보다 더 익숙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쾌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쾌락에서 시작한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저를 휘감을 주른 말이죠. 그날 아침, 날씨는 꽤 맑았다. 나는 늘 그렇듯이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들이 그대로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혼자 사는 삶은 늘 이렇듯 무미건조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내 마음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답답했다.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 뒤돌아보니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혼자라는 공허함뿐이었다. 아내 은주와 이혼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아들은 유학을 떠난 지 2년. 이제는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잊혀져 가는 듯 했다. 나는 오래된 가구들을 고치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낡고 상처 입은 가구들을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사람들은 헌 가구를 버리지만 나는 그 속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과 이야기를 발견한다. 마치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여기저기 닳고 긁혀 상처투성이인 가구들처럼. 나도 그랬다. 멀쩡한 척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공방으로 가는 길. 나는 괜히 익숙했던 거리를 돌아 걸었다. 은주와 함께 자주 걷던 길이었다. 그때는 이 길이 이렇게 넓고 텅 빈 느낌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손을 잡고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당신은 이 길을 걷는 게 왜 이렇게 좋아요? 은주가 물으면 나는 그냥 당신이랑 함께라서 좋아 라고 대답했다. 이제는 그 길이 낯설고 외롭기만 했다. 그 시절의 내가 걷던 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모든 것이 제자리인데 나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습관처럼 편의점에 들러 맥주 몇 캔을 샀다. 저녁은 대충 남은 반찬에 혼자 먹는 술 한 잔으로 대신할 생각이었다. 계산을 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아저씨, 오늘도 혼자 드세요. 악에 없는 질문이었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대충 얼버무리고 편의점을 나왔다. 그래, 나는 혼자다.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굳이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웃고 울며 사랑을 속삭였지만 그들의 감정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맥주를 홀짝이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때 갑자기 아내가 그리워졌다. 그녀의 잔소리,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잠든 내 옆에서 들리던 그녀의 규칙적인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내 탓이라는 것을. 은주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당신, 정말 내가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였다. 처음에는 해방감도 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이내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변했다. 텅 빈 집, 텅 빈 식탁, 텅 빈 마음. 나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나의 이 모든 공허함이 곧 한 사람의 작은 위로로 인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텅 빈 일상 속에서 나는 또 다른 공허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옆집이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짐 옮기는 소리와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나를 묘하게 신경 쓰이게 했다. 이혼 후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굳이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며 나의 초라한 삶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이웃의 등장은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그녀를 처음 만났다. 나는 밤늦게까지 공방에서 일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내렸다. 검은색 긴 생머리에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 했지만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저 젊은 아가씨가 혼자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는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날 이후로 나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들리는 소리, 밤늦게까지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소리, 그리고 가장 강렬했던 것은 바로 냄새였다. 처음에는 고소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복도에 진동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 냄새는 더욱 짙어졌고 나는 그 냄새의 정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 냄새는 바로 옆집에서 풍겨져 나오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빛 아래 나는 냄새의 정체가 참기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기름 냄새가 이렇게 진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은주가 참기름을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온 집안에 냄새가 배도록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그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괜히 머쓱해져 참기름 냄새가 좋네요. 뭘 만들어 드시나 봐요. 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게 요리가 아니에요. 마사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아, 그렇군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빤히 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마치 겉으로는 차가운 얼음 같지만 그 안에 뜨거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이 지혜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참기름으로 마사지를 하는 듯 했다. 냄새는 이제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익숙하게 나를 방이는 냄새처럼 느껴졌다. 나는 가끔 그녀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다. 그녀가 아픈 건 아닐까? 혼자 사는 젊은 아가씨가 무슨 고민이 있길래 매일 밤 참기름으로 마사지를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도 나는 이내 내 자신을 자책했다. 내가 누군가를 걱정할 자격이나 있는가? 나는 아내와 아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녀가 버린 쓰레기 봉투 안에서 작은 상처 연고를 발견했다. 연고는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녀가 혹시 나처럼 상처투성이인 사람이 아닐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아픔에 동화되고 있었다. 그녀의 참기름 냄새는 더 이상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그녀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냄새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나는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내와의 사랑뿐만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이었다. 나는 이제 낯선 그녀에게서 그 모든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녀의 참기름 냄새가 가득한 복도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지혜 씨가 버린 쓰레기에서 발견한 연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나는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고 싶었고 그녀의 아픔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겁이 났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도 될까? 나는 은주와의 관계에서도 결국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다음 날 오후 공방에서 일하던 나는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낡은 탁자를 옮기다가 삐끗한 것이었다. 이혼 후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삶은 내게 익숙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몸이 한계에 부딪히곤 했다. 나는 끙끙 앓으며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예요. 지혜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혜 씨가 왜 나를 찾아온 거지 문을 열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까 복도에서 아저씨가 힘들어 하시는 소리가 들려서요. 괜찮으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그냥 허리가 좀... 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내 말을 끊고는 혹시 참기름 사용해 보실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뜬금없는 제안에 당황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 거절할 힘조차 없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집에 있는 참기름이 좀 특별해서요. 그녀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참기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시작했다. 따뜻한 그녀의 손길이 내 허리를 지압했다. 나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고소하고 쌉싸름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참기름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참기름은 좀 더 특별해서요.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흉터도 완화시켜줘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상처난 부위, 흉터. 혹시 그녀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참기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은주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마사지가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돌아갈게요. 좀 더 나아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요. 지혜 씨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집을 나섰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한동안 그녀의 온기와 참기름 냄새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허리는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졌지만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나는 이제 그녀에게서 단순히 이웃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지혜 씨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부러 그녀가 나갈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서기도 하고
그녀와 마주치면 괜히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몇 번 더 그녀에게 허리 마사지를 받았다. 매번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 그녀의 신비로운 참기름 냄새까지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관심이 단순한 이웃 간의 정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관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혜 씨의 존재는 나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이 파문이 언젠가 큰 파도가 되어 나를 덮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참기름 냄새는 더 이상 순수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유혹하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함정이었다. 나는 그 함정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지혜 씨와의 관계는 순식간에 내 삶의 비밀스러운 부분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공방에 일이 많다거나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는 핑계를 댔다. 나는 은주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었다. 그녀의 참기름 마사지는 이제 더 이상 통증 치료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밀한 쾌락이자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는 시간이었다. 아저씨, 아프세요? 지혜 씨가 묻는 목소리에는 이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내 등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한테서는 좋은 나무 냄새가 나요. 낡고 오래된 가구 냄새 같기도 하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은주는 내게서 늘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당신은 왜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 하지만 지혜 씨는 나의 낡고 오래된 부분을 사랑해주고 있었다. 나는 지혜 씨에게 나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주와의 결혼 생활,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혼 후의 공허함까지. 그녀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은 내가 감히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깊었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마사지를 자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참기름은 그녀에게 단순히 치료제가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우리 둘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 불안해졌다. 나는 지혜 씨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혜 씨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향기, 그녀의 조용한 미소는 나를 설레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집 문을 나서고 나면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나는 마치 두 개의 삶을 사는 사람 같았다. 한쪽은 낡은 가구를 고치며 조용히 살아가는 이혼남 민식이었고 다른 한쪽은 젊은 여자 지혜 씨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욕망에 가득 찬 민식이었다. 이 두 개의 삶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내 심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녀를 꿈꿨고 그녀의 손길을 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 씨는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내가 공방에서 작업하다가 긁힌 손에 바를 수 있는 참기름 연고였다. 아저씨,
손이 자꾸 긁혀서요. 이거 바르면 흉터 없이 나을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추악한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나는 내가 은주에게 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외로움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지혜 씨가 내게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나약했다. 나는 그녀의 참기름 냄새에 중독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나는 곧 이 관계가 가져올 파국을 예감하지 못한 채 쾌락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지혜 씨와의 관계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인은 은주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혼 후 서로에게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은주야. 민식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그녀는 내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사실 한국에 잠시 들어가게 됐어요. 아들 문제로 처리할 서류가 좀 있어서요.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은주가 돌아온다니. 그것은 나의 비밀스러운 삶에 거대한 폭탄이 던져지는 것과 같았다. 언제 오는데? 다음 주 주말쯤 며칠 있다가 다시 나갈 거니까 걱정 마요. 민식 씨 집 근처에서 보자고요.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걱정 말하니 나는 그녀의 말에 안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지혜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감춰야 할지 몰라 패닉에 빠졌다. 나는 은주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날은 내가 출장을 가서 다른 날은 안 될까? 은주는 알았어요. 그럼 편한 날짜에 다시 연락할게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지혜 씨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은주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했다. 그저 요즘 일이 많아서 당분간은 우리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둘러댔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우편함에서 낯익은 글씨체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은주였다. 편지 봉투를 뜯자 은주의 정갈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편지는 우리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민식 씨,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은 낡은 가구를 고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말했죠. 나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어요. 당신이 가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내 삶에도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은주에게 낡은 가구처럼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나를 처음부터 사랑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들을 떠올렸다. 당신, 정말 내가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녀는 나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이기심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지혜 씨와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위로와 쾌락을 주었지만 그 시간들은 결국 은주에게는 칼날이 되어 돌아갔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참기름 마사지가 그리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편지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은주가 내게 참기름 마사지를 해줬다니. 나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마사지를 해주곤 했었다. 지혜 씨에게서 느꼈던 따뜻함이 사실은 은주에게서 왔던 것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혜 씨는 은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참기름 사용법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특별함은 나 자신이 만든 환상에 불과했다. 나는 은주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지혜 씨에게서 새로운 위로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나의 무의식은 은주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지혜 씨에게서 은주의 온기를 찾으려 했고 그녀의 참기름 냄새에 은주의 흔적을 덧씌우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기심과 외로움 때문에 두 사람을 모두 상처 입히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일주일 후, 은주가 한국에 도착했다. 나는 불안에 떨며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지혜 씨의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집안의 참기름 냄새를 빼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고 지혜 씨에게 받았던 참기름 연고도 서랍 깊숙이 숨겼다. 하지만 나의 불안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은주는 나의 초조한 모습을 눈치챘다. 민식 씨,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나 불편한가요? 나는 애써 웃으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봐.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혹시 다른 사람 있어요? 라고 물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나는 말을 더듬었다. 은주는 나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요. 은주는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 나는 불안감에 휩싸여 주방에서 물을 마셨다. 그때 은주가 거실에 놓인 오래된 소파를 보며 말했다. 이 소파 아직도 있네요. 당신이 처음으로 고쳐줬던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는 은주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마지막으로 마사지 좀 해줘요. 옛날 생각나게 라고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그녀가 나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다니. 나는 어색하게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다. 은주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누구지 민식 씨 친구인가? 나는 문으로 다가가면서 지혜 씨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문을 연 순간 그곳에는 지혜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참기름 병이 들려 있었다. 아저씨, 아까 주신 연고, 이게 더 좋아요. 특별히 만들었어요. 지혜 씨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내 뒤에 서 있는 은주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지혜 씨를 막아서며 지혜 씨, 제가 나중에 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은주가 천천히 걸어와 나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은 지혜 씨와 참기름 병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 이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혜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참기름 병을 떨어뜨렸다. 유리병이 깨지면서 고소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혜 씨는 울먹이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은주는 깨진 참기름 병과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신 정말 변한 게 없네요. 결국 나의 빈자리를 다른 여자로 채웠군요. 나는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눈빛에 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요.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때 나를 정말 사랑했는지,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잡지 못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텅 빈 집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진동하는 참기름 냄새만이 남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어리석은 욕망이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은주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았다. 집 안은 깨진 참기름병 조각들로 어지러웠다. 고소하고 쌉싸름한 그 냄새는 더 이상 달콤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내가 저지른 배신을 상기시키는 끔찍한 악취였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이기심,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한가운데서 나는 지혜 씨를 찾아갔다.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복도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녀는 떠났다. 내가 은주를 잃은 것처럼 나는 지혜 씨마저 잃었다. 그녀의 존재는 나의 낡은 삶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참기름 사용법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특별함은 나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했다. 그녀는 내게서 은주와의 추억을, 그리고 나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려 했던 거울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공방에만 틀어박혀 살았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다. 사람들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낡은 가구들을 고치는 일에만 몰두했다. 가구들은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긁히고 부서진 가구들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나는 은주와 함께 살았던 집을 떠올렸다. 우리는 그 집에서 사랑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잔소리, 그녀의 걱정,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참기름 마사지를 받을 때마다 그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만만 늘어놓았다. 당신, 이거 너무 끈적거리는 거 아니야. 냄새가 너무 진해. 나는 그녀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녀는 참기름 마사지를 통해 내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했다. 나는 은주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지혜 씨에게도 미안했다. 나는 나의 외로움 때문에 두 사람을 모두 상처 입혔다. 지혜 씨는 나의 이기심의 희생양이었다.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도 나처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어느 날 나는 낡은 탁자 밑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혜 씨가 나에게 주었던 참기름 연고였다. 나는 연고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외면하고 나 스스로를 속였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받았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그날 이후 나는 가끔씩 텅 빈 복도에 서서 그녀의 참기름 냄새를 맡으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가 느꼈던 참기름 냄새는 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지혜 씨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혼자됨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내가 자초한 비극이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숙명이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나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영원히 혼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의 삶은 다시 텅 빈 공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허함이었다. 이전의 공허함이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망가뜨린 모든 것들로 인한 상실감이었다. 은주와의 추억, 지혜 씨와의 짧은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모두 잃었다. 나는 다시 낡은 가구를 고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구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망가진 것을 수리하고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기계적인 움직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고치는 낡은 가구들처럼 나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표면을 아무리 매끄럽게 다듬어도 그 안의 균열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어느 늦은 밤, 나는 공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은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들. 사진 속에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시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행복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나는 사진 속의 나를 바라보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나는 왜 그때는 몰랐을까? 은주의 잔소리조차도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혜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게 주었던 참기름 연고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위로와 잠시나마의 행복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그녀의 참기름은 그녀가 가진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였지만 나는 그것을 나의 불순한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은주의 흔적을 찾으려 했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입혔다. 나는 그녀의 참기름 사용법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신기함은 나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 참기름은 그저 참기름일 뿐이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끈적거리고 냄새가 진한 기름일 뿐이었다. 내가 그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찾으려 했던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절박한 시도였다. 나는 이제 매일 밤 혼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은주와 지혜 씨의 얼굴을 떠올린다. 은주의 상처받은 눈빛, 지혜 씨의 슬픔이 가득했던 표정. 그들의 얼굴은 내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내가 자초한 외로움 속에서 영원히 허우적거려야 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행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나는 오늘 밤도 홀로 텅 빈 집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복도에 서서 그녀의 참기름 냄새를 맡으려 애쓰지만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나의 비극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나의 삶은 다시 텅 빈 채로 돌아왔고 나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나의 잘못을 곱씹으며 영원히 혼자일 것이다.